캐나다에서는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게 있나요?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면 뭐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예.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처리 부분. 예. 저희가 또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이 많으셔서 설계사님께 여쭙는데, 이민을 많이 오시잖아요. 캐나다 같은 자녀 교육 때마다 또 오고 뭐 하고. 근데 과연 내가 캐나다에 가면 세금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어떤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뭐 이민업체에서 그래서 많이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일단은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캐나다에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는 아마 하셔야 할 건데, 캐나다에서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그럼 소득 보고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캐나다는 뭐 한국식의 종합소득세 보고, 예. 여기서는 퍼스널 텍스 리턴이라고 부르고 예. T1 리턴이라고 부르는데 누구든 합니다. 누구든. 근로자들이면 고용주가 약식으로 하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이자 소득은 금액 2천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되고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예. 다 종합과세되고요. 모든 소득이. 그 말은 어쨌든 개인이 알아서 신고를 해야 개인이 된다.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직장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직접 하든가, 예.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든가, 이제 그 선택은 남아 있지만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한국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거든요. 만약에 직장 맞아요. 근로소득이라면. 예. 그런 것 등을 캐나다에서는 대신 해주는 것 같은 경우는 전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개인 사업을 한다면 본인이 알아서 세금 신고를 하겠지만, 직장 일을 한다면 사실 개인이 세금 신고를 신경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전부 다 어쨌든 다 전부 다 신경 써서 해야 한다. 이게 완전 큰 차이네요. 지금 네네, 보면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가장 또 궁금하신 게, 캐나다에서는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게 있나요?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면 뭐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예.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처리 부분. 예.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죠. 거래세 외에는 없죠. 그렇죠. 예. 이렇게 선진국들 따졌을 때 사실 있는 게 정상 같고 그렇죠. 없는 게 그렇죠. 조금 그렇죠. 비정상이죠. 어쨌든 캐나다는 있어요, 분명. 그래서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금융기관에서 세금 보고하도록 이렇게 그렇죠. 매년 패키지를 예.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예. 손익계산 다 해주고, 그렇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 차등 환율 다 적용해가지고 살 때 그렇습니다. 팔 때 다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다 해주죠. 해주는데.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세금 보고를 이제 우리는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국에서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단 보고 방법에 대한 어려움. 왜냐하면 한국의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도, 근데 거기는 이제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형태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예. 그렇죠. 아주 세금 보고할 때 딱 맞는 보고서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걸 제공하기 예. 어려울 어렵죠. 없으니까. 예. 애초에 그런 것 자체가. 그냥 실현 이익 정도 뭐 그렇죠. 이런 그 거, 그 정도만 알 수 정도 있을 알 수 뿐이죠. 있는 예. 뿐이니까 예. 그게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나서 캐나다에서 그걸 또 보고를 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텐데, 그게 한국에서 비과세되는 걸 내다 보니 그렇죠. 생으로 내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다만 캐나다에서는 또 손실은 다 인정받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올해 손실 나고 내년에 이익 나고 다 상쇄시키거든요. 예. 이제 예. 그런 것들은 가능하니까 그건 또 장점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민 와서 참 보고하는 게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민 오시는 분들 한국에서는 계좌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트레이딩 그냥 그대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을 한다면 네. 어쨌든 세금 보는 다 해야 하는 해야 것이고, 네. 안 하면 이제 누락이 되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예. 실현 이익 계산에서 이민 올 때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그때 그날의 실거래가가 취득원가가 되다 보니, 그렇군요. 예, 또 그러다 그런 보니 게 또 차이가 있겠군요.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거주자가 되는 시점도 부터. 선택 사항이라면 취득원가가 높을 때 하는 게, 왜냐하면 여기 과세될 때 좀 취득가 높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선택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 최초 취득가가 아니라 아니죠. 캐나다로 이제 넘어와서 거주자가 됐을 때 그 당시 가액. 그 하액이니까.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캐나다 오기 전까지. 그래서 캐나다에 왔을 때보다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때는 사실 캐나다에선 과세되는 건 없겠네요. 도로 손실이 나고 그 예, 손실금은 손실이니까요. 다른 소득에 또 예.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거죠. 오히려 더 좋은 더 좋은 거고요, 거죠. 자체가. 예. 어쨌든 한국에서 주식 거래를 요즘에 젊은 층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음. 아무래도 한국은 그래도 아직 주식은 자산의 일부로 편입되는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은, 그렇죠. 네네. 적어도 캐나다에 오신 분들은 그것 또한 소득에 과세된다라는 그렇죠. 거는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다면. 캐나다에 오시면은 또 이런저런 정부 보조금이나 베네핏 등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냐고, 그런 것들을 받으려면. 거의 대부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캐나다 소셜 시스템 자체가 예예예. 캐나다 세금 보고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예.
그 기준으로 자격 조건이 정해지고 1년 동안 지불금이 정해지고 또 세금 보고 또 그다음에 또 하면은 또 1년 동안 정해지고 또 한 해는 또 소득이 많아지면 또 받던 것도 못 받고 이게 다 왔다 갔다 자동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예예. 세금 보고 없이는 뭐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무조건 세금 보고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에서 인제 이민 오실 때 그 재산을 인제 자기가 보유하던 것도 있고 뭐 상속받은 것도 있는데 그 돈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 인제 현금화 해 가지고 캐나다로 인제 가지고 오시려고 해요. 그래서 매각을 하고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은 자산 보고 측면에서 나에게 재산 보고를 누락을 했어요. 그동안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누락을 했는데 매각을 해서 상당한 자금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뭐 밀리언이 생겼었다면 이걸 캐나다로 송금했을 때 자산 보고에 관련해 가지고 혹시 걸릴 위험이 이제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실제 걸려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매도했다. 예. 그 행위가 서로 연동이 돼서 금방 상대 나라에서 알고 그런 건 현실에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기는 어려울 것 예. 같아요. 분명 확실한 거는 어떤 기간의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금융 원천 징수용 수중 이런 것들은 교환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예예예. 예, 보면 갑자기 맞습니다. 편지 오고 맞습니다. 과세되고 예, 이런 거 예, 많이 예, 보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2-3년 전 거 얘기지만 그렇죠. 예. 예예. 그것도 이제 내가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으로 아니고 내외국에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예. 내가 이제 재외 국민으로 등록되고 이렇게 되면 대상이 되는 것 예,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정부가 알고 바로 어떻게 과세를 하고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아니지만 다만 그걸 하고 나서 내가 그 돈이 은행 그 계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금융소득도 발생하고 이런 것부터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돈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내에서는 10,000불 이상의 해외 송금이 있을 때 캐나다 금융기관에서는 캐나다 세무서 CRA에다가 예, 그 예.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예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자산 보고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판 거에 대한 보고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 돈을 뭐 몇십만 불이든 몇백만 불이든 가지고 와서 여기서 송금 받고 또 그 하기가 그 법 때문에 쉽지 않아요. 만약에 발생한다면 되게 어쨌든 CR에서는 무조건 알게 되겠네요. 알게 그 정도 되죠. 자금이 무조건 알게 들어갔다는 걸 되죠. 알게 되기 예. 때문에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잘 몰라 갖고 할 수는 있는데 알고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거를 그렇죠. 세금 보고 없이 송금 그렇죠. 받는다는 자체가. 예. 그러면 적어도 그런 플랜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이걸 해결하고 가져와야 뭔가 네. 예. 그렇죠. 근데 의외로 부동산이 뭐 누락이 됐다 이런 거는 수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약간 1 년에 최대 2,500불. 네네. 1 년에 최대 2,500불을 또 면제받을 수 있는 또 BD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BD 프로그램이라는 게 내가 캐나다 세무서에서 이걸 알기 전에 예. 그 전에 내가 미리 자진해서 누락한 내용이 이렇다. 이유가 뭐다라고 써서 BD 프로그램의 양식을 사용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예. 정부가 그걸 검토하고 승인을 해 줍니다. 벌금 없이 처리해 주겠다. 그 방법으로 인제 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과거에 어떤 잘못된 판단이나 아니면 정보가 없어서 실수로 누락한 것들은 다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말씀하신 어렵지 게 않습니다. 누락했다고 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게 일정한 벌금이나 이런 거를 반드시 감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네요. 예, 방법을 찾아서 예, 충분히 방법을 예. 찾으면은 사면 되는 네, 사면 되는 예, 벌금 부분들이 없이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고 맞습니다. 결국 두려워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전혀. 고의적으로 네. 한 게 아니라면. 예. 내가 이런 일이 있고 큰 돈을 붙여 와야 된다. 그런 경우는 회계사하고 상담해서 방법을 찾아서 수정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여왔는데 네. 그때 이제 캐나다의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문제를 삼은 거예요. 네. 이럴 때도 그런 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면 프로그램? 사면 프로그램은 예. 무조건 문제되기 전에, 질문 받기 전에, 편지 받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뭐냐 이때 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해야 돼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어쨌든 붙이기 전에 해야 붙이기 준비해야 전에 돼요. 방법을 찾으면 네네. 큰 벌금 없이도 해결할 수가 있으니 그렇죠. 오히려 적극 권장할 만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상담을 할 때 저희는 일단 정부의 BD 프로그램을 저희가 어떻게 하든 자료 받아서 보고를 하고 예. 자, 이제 보고했고 받았다고 편지가 왔으니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지금 송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맞습니다. 뭐 많은 벌금이 있다든지 이런 거 없이도 내가 고의적인 것만 아니었다. 고의가 아니면 예. 오히려 안 하고 안 걸리길 바라다가 받으면은 사실 그런 거는 활용할 수가 없기 그럼요. 때문에 네네. 교민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본다면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예. 우리는 이제 한국식의 상속 증여세가 없으니 그렇죠. 여기 가족들이 앞으로 계속 살고 할 거가 분명하면 가져와야죠. 그렇죠. 방법을 가져와야죠. 찾아서. 예. 예. 한국에 놔둔다고 해서 의미가 없으니까. 전혀 없어요.
그 관련돼서 이제 매각할 때 두 번째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만약에 캐나다 시민권자이신 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국에서 어떤 아파트를 이제 매각을 할 때 한국에서는 아마 캐나다도 실거주용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별로 안 내는 주택 하나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있습니까? 우리도. 예. 한국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한국도 네네네네. 비슷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실거주는 아니잖아요. 캐나다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이 상당한 그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아마 캐나다도 내야 할 건데 한국에서 일부 냈으면 캐나다는 이제 그 이중과세 방지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니까 낼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그 혜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억지로 막 한국에 와서 막 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막 거주를 해서 그래서 거주자 요건을 맞추고 그래서 매각을 해서 한국에서 혜택을 보고 이제 캐나다로 가져가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캐나다에는 한국에는 세금을 당연히 안 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럴 때는 캐나다의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국 가서 노력을 했던 게 이게 사실 내가 네. 무슨 짓을 한 건가 사실은 이거예요. 자주 봅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예. 예. 가시기 전에 저한테 예. 여쭤봤으면 제가 그러니까요. 이거 블랙 앤 화이트로 판단하셔서 무조건 상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 절약하는 만큼 캐나다 세금 그대로 나옵니다.라고 설명했을 텐데 이제 그거 판단하신 분이 안 물어보고 그냥 가시고 2년 있다가 와서 하시니까 그렇죠. 놀라시죠. 놀랍죠. 예. 이렇게 캐나다 세금 이렇게 많냐? 예, 그거 한국 세금 안 냈으니까 세액공제 받을 것도 없고 이만큼 내셔야 됩니다. 하면 진작 알았으면 굳이 그렇게 굳이 가서 그렇게까지 뭐 가서 억지로만 맞아요, 거기에 살면서 맞아요. 그럴 필요가 그런 없는 말씀도 건데. 하시고 하죠. 예. 예. 근데 한국식의 1가구 1주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예. 내가 사는 주 거주지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근데 이 주 거주지 개념에 별장 개념도 포함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캐나다에서는 임대를 살고 있고 예. 한국에 있는 집은 전세나 월세를 준 건 아닌데 예. 연로하신 뭐 부모님이 부모님. 살고 예. 있거나 아니면 예. 내가 큰 자녀를 두고 왔는데 큰 자녀가 살고 있거나 이런 거는 가족이 사는 집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한국 방문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별장처럼 임시 거주지처럼 쓰고 있다. 그것도 저희는 주 거주지 공제해서 한국 소재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면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가족들이 산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그렇죠. 나도 인제 여행 가면서 산다든지 네네네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에서만 혜택만 받으면 네, 여기서도 그게 같이 그대로 유지가 될 맞습니다. 가능성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세 월세를 주면 안 됩니다. 전세나 사업용으로 월세는 쓰면 안 네, 되고 전혀 안 됩니다. 뭐 많지는 않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네, 그래서 거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되고 예. 이게 또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죠. 계획이 필요한 네. 일부러라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찌 그렇죠. 본다면. 전월세를 줬는데 기왕에 한국 가서 조금 거주 여건 갖출 거 근데 차라리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형제자매를 뭐 거주를 한다든지 어쨌든 방법을 만들어서 네. 좀 대신에 좀 기간은 장기간이 되어야겠군요. 네네네. 아니 이게 그럴 6개월 수 만에 해결을 된다든지 그런 건 그런 안 건 돼요. 아닌 것 예, 같고요.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해볼 만한 그런 그렇죠. 것도 되겠네요. 네네네네. 세금이 워낙 크니까요. 자체가. 네네네. 알겠습니다.